쿠오바디스 12. 그렇습니다. 한데 비니키우스님이 오늘 저를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애 깊으신 황후마마, 제발 저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약속하지. 너는 오늘부터 비니키우스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아름답고도 불길한 환영처럼 그 자리를 떠났다. 리기아와 악테의 귀에는 그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악테의 손을 잡은 리기아의 눈은 눈물로 흐려져 있었다. 돌아가요. 그녀가 말했다. 구원은 오게 되어 있는 곳에서만 오는 법이에요. 그들은 아트리움으로 돌아와서 밤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노예들이 큰 촛대를 들고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몹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화는 자꾸 끊기곤 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누가 찾아오지 않나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리기아는 자기는 악테와 헤어지기 괴롭지만 아마 지금쯤 우르수스가 어둠 속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므로 만사가 오늘 중으로 결말이 나버리면 좋겠다고 자꾸 되풀이해서 말했다. 벼랑간 옆방의 커튼이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거무튀튀한 얼굴에 마마 자국이 나있는 키가 큰 사내가 망령처럼 아트리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리기아는 그가 아타키누스란 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타키누스는 비니키우스의 해방노예로 전에 한번 아울루스가에 온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타키누스는 공손하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리기아님에게 마르쿠스 비니키우스님이 보내시는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비니키우스님은 집을 초록색으로 장식하고 연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녀의 입술이 새파래졌다. 그러고는 작별의 표시로 악테의 목을 껴안았다. 비니키우스의 저택은 벽과 문 위에 도금양과 담쟁이 덩굴이 걸려있고 온통 초록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원주에는 포도 덩굴이 휘감겨 있었다. 큰 아트리움의 천창에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막기 위해 비색의 모직 휘장을 쳐놓고 있었지만 실내는 대낮처럼 밝았다. 가지가 8개나 12개짜리인 촛대가 몇 개씩 켜져 있었다. 그것들은 설화석고 대리석, 코린토스 구리로 만든 것으로 접시, 나무, 짐승, 새, 조상 등의 모양을 취하고 있었으며 하나같이 향내가 짙은 올리브유를 채운 램프를 받치고 있었다. 네로가 사용하고 있는 아폴론의 신전에서 나온 유명한 촛대만큼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대가들이 만든 물건들이었다. 어떤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리나 빨강, 파랑, 노랑, 연보라의 인도산 실로 덮여 있어서 아트리움 전체가 갖가지 빛깔로 가득 차 있었다. 비니키우스가 동방에 세제하는 동안에 좋아하게 된 라드 향유의 향내가 사방에서 풍겨오고 있었다. 집 안쪽에서 남녀 노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곳 역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트리움에는 4인용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다. 비니키우스와 리기아 외에도 페트로니우스와 크리소테미스가 연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니키우스는 만사를 페트로니우스가 시키는 대로 했다. 페트로니우스는 비니키우스에게 리기아를 직접 맞으러 가지 말고 아타키누스에게 황제의 위임장을 들려서 보내고 그는 집에서 리기아를 맞이하되 어디까지나 경의에 찬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너 어제 취했더구나. 그가 말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넌 마치 알바누스 언덕의 석공처럼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너무 적극적으로 굴면 안 된다. 그리고 좋은 포도주는 언제나 천천히 마시는 법이다. 열망하는 것도 달콤한 것이지만 열망을 받는 것도 달콤하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여자가 믿도록 해라. 여자를 즐겁게 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나는 우울한 만찬은 싫어. 필요하다면 폼포니아에게 돌려보내주겠다고 맹세해도 상관없어. 그 뒷일은 너에게 달린 거야.
그녀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크리스토테미스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매일 그런 식으로 이 겁쟁이 안피뚫기를 다뤄왔단다. 그런데 내가 하자는 일을 이 여자가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단다. 크리스토테미스가 공자 깃털 부채로 그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제가 말대답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 남편에게는 그랬겠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당신 발에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서 그랬었지. 크리스토테미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로 눈길을 던지자 정말로 발가락에는 보석이 불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서 페트로니우스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비니키우스에게는 두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리기아를 막기 위해 차려입은 시리아의 제사복 같은 옷 밑에서 불안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지금쯤 궁전에서 나왔겠군.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겠구나. 페트로니우스가 대답했다. 기다리는 동안에 티아니 아폴로니우스의 예언 이야기나 할까? 아니면 그리피누스 이야기를 하든지. 어찌된 일인지 그 이야기는 끝까지 한 기억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비니키우스에게는 그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다. 이제 카리네에 도착했겠구나. 실제로 일행은 카리네 쪽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등불잡이라고 불리는 노예들이 앞장을 서고 몸종이라 불리는 노예들이 가마 양쪽에서 따라오고 아타키누스가 뒤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다. 가마는 천천히 나아갔다. 로마에는 가로등이 없었으므로 각 등의 불빛만으로는 길이 환히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궁전 근처에는 인기척이 드물어서 각 등을 가진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씩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나 조금 나아가니까 희한하게도 거리가 북적거렸다. 모든 골목에서 서너 명씩 걸어 나왔는데 횃불을 든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하나같이 검정 망토를 입고 있었다. 어떤 자들은 행렬을 따라 걸으면서 이쪽 노예들 틈에 섞이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좀 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앞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자도 있었다. 이따금 앞으로 걸어나가기가 어려워져서 등불잡이 노예들이 악을 쓰기도 했다. 길을 비켜라. 군단사령관 마르쿠스 비니키우스님의 행차시다. 리기아는 휘장을 좌우로 걷어젖히고 시커먼 사람들의 무리를 보자 너무나 흥분되어 몸이 떨렸다. 기대감과 공포감이 교대로 그녀를 엄습해왔다. 그가 왔구나. 우르스스와 크리스트 교도들이야. 이제 곧 시작할 거야.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오 그리스도여 구해주소서. 오 그리스도여 구해주소서. 그러나 처음 한동안은 거리가 평소와는 달리 북적거리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아타키누스도 이제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쩐지 수상쩍었던 것이다. 등불잡이 노예들이 좀 더 자주 길을 비켜라. 군단 사령관님의 행차시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가마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타키누스가 노예들에게 몽둥이로 쫓아버리라고 명령했다. 벼랑간 행렬의 선두에서 외침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순간 등불이 한꺼번에 꺼져버렸다. 가마 쪽에서도 밀치락 달치락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타키누스는 이것이 분명한 습격이란 것을 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서 서 있었다. 황제가 장난삼아 신하들 무리에 끼어 이따금 숲을 하나 그 밖의 지구에 출몰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사실이었으며 때론 이런 한밤의 출격에서 황제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철수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비록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원로원 의원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거리에 경비를 맡고 있는 순찰대 본부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순찰 때도 귀머거리와 장님이 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가마의 바로 뒤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서로 얽혀서 치고받고 짓밟았다. 아타키누스의 머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와 리기아는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며 나머지는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리기아를 가마에서 끌어내려 팔을 잡고 어둠 속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리기아가 외쳤다. 우르스스, 우르스스. 리기아는 흰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쉽게 눈에 띄었다. 아타키누스는 자유로운 한쪽 손으로 리기아에게 자기 망토를 억지로 입혀주려고 했다. 이때 갑자기 무서운 소나귀가 그의 목덜미를 움켜잡았고 무엇이든지 부숴버릴 수 있을 듯한 커다란 물건이 돌덩이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순간 그는 주피터의 제단 앞에 등에 일격을 받은 소처럼 고꾸라지고 말았다. 우르스스는 리기아를 업고 수브라 지구로 갔다. 그의 동지들이 그 뒤를 따라가다가 중도에서 흩어졌다. 노예들은 비니키우스의 저택 앞에 모여서 상의하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상의한 뒤에 좀 전에 충돌이 있었던 현장으로 돌아가 보니 시체 몇 구가 뒹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아타키누스도 있었다. 아타키누스는 그때는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나 다음 순간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뻗더니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비니키우스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리기아를 단념하는 것, 앞으로 만나지 않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고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그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 젊은 무인의 오만한 천성은 난생 처음으로 반항과 적의에 부딪혔던 것이다. 왜 자기의 욕망을 꺾으려는 자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비니키우스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 세상도 로마시도 붕괴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쾌락의 술잔을 막 입술에 대려고 하는 순간에 빼앗긴 것이다. 그는 신들과 법의 호소에서라도 복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전대 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운명에 순종하게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또 순종할 수도 없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지금 리기아를 원하는 만큼 간절하게 어떤 것을 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리기아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리기아가 없는 내일, 리기아가 없는 앞날을 그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때로는 리기아에 대한 광기와도 같은 분노에 시달리기도 했다. 리기아를 때리고 침실 안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실컷 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찾아내고 싶었다. 그런가 하면 리기아의 음성, 리기아의 모습, 리기아의 눈이 미치게 그리워져서 리기아의 발밑에 엎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리기아의 이름을 부르며 손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쌓안기도 했다. 냉정한 마음으로 리기아를 찾아낼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수단과 방법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였다. 마침내 리기아를 납치해 갔을 만한 사람은 플라우티우스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다. 만약 납치해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플라우티우스는 적어도 그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울루스 저택으로 달려가려고 벌떡 일어섰다. 만일 그 내외가 리기아를 내주지 않고 자기의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장 황제에게로 가서 그 늙은 장군을 칙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리기아의 거처를 자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그 내외가 리기아를 순순히 내준다 하더라도 그는 복수를 할 것이다. 하기는 플라우티우스 부부는 그를 자기네 집에 받아들여 간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 옳지 못한 사건 하나로
그는 모든 감사의 의무에서 벗어났음을 느꼈다.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힌 비니키우스의 잔인한 마음은 백부장이 플라우티우스에게 사형 선고를 전할 때에 폼포니아가 절망하는 꼴을 상상해보고 기뻐하기까지 했다. 그런 선고를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페트로니우스가 도와줄 것이며 또한 황제 자신이 조신들이 부탁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상대하기를 싫어하거나 거절하고 싶은 말 이외에는 반드시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떠오른 무서운 추측에 비니키우스의 심장이 딱 멎을 뻔했다. 리기아를 빼앗아간 것은 황제 자신이 아닐까? 황제가 심심풀이로 종종 심야의 습격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페트로니우스까지도 그런 장난에 가담한 적이 있었다. 여자들을 붙잡아 병사의 외투에 말아서 기절할 때까지 몇 번이든지 공중으로 던져 올리는 것이었다. 네로 자신이 때때로 그런 외출을 진주잡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어쩌다 젊고 매력적인 진주 같은 여자를 잡는 수도 있었다. 때때로 병사의 외투에 싸서 던지는 진주잡이는 약탈로 변했고 진주는 궁전이나 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황제의 별궁 중 어딘가로 보내지거나 황제가 측근의 누구에게 하사하는 것이었다. 리기아의 신변에 그런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연회 때 황제는 리기아 쪽을 보고 있었다. 황제의 눈에 리기아는 황제가 그때까지 보아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비쳤음에 틀림없다고 비니키우스는 생각했다.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실제로 네로는 리기아를 궁전으로 인수해간 이상 공공연히 그녀를 붙잡아둘 수도 있었지만 페트로니우스가 이야기해준 대로 황제는 나쁜 짓에는 용기가 부족하여 공공연히 할 수 있는 일도 항상 남몰래 하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이번엔 포파이아가 두려워 그런 수법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그때 비니키우스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황제가 자기에게 내려준 처녀를 설마 플라우티우스 내외가 빼앗아 가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대담하게도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리기아를 두 팔로 안아들고 나갔던 그 눈이 푸른 리기아 쪽의 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가 어디에다 리기아를 숨겨둘 수가 있단 말인가. 리기아를 어디로 데려갔겠는가. 노예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비니키우스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마에서 진땀이 배어나왔다. 그렇다면 리기아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간에 다시 빼앗아 올 수가 있겠지만 황제의 손아귀에서는 빼앗아 올 가망이 없었다. 아까보다 훨씬 확신에 차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는 한탄을 되풀이했다. 그는 네로의 팔에 안겨있는 리기아의 모습을 상상하며 난생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리기아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물에 빠진 자의 머리에 순간적으로 지난 생애가 번개처럼 스쳐가듯이 비니키우스에게 리기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뿐 아니라 그녀가 한 말 한마디를 다시 들을 수가 있었다. 샘가에서의 그녀를 보았고 아울루슨의 집에서의 그녀를 보았고 연회장에서의 그녀를 보았다. 그에게는 리기아가 지금까지보다도 100배나 더 아름답고 탐나고 감미로운 존재, 모든 인간, 모든 신들 가운데서 선택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비쳤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심장에 새겨져 있고 자기의 피와 목숨이 되어 있는 것이 몽땅 네로의 소유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육체적으로 격렬한 고통을 느끼고 머리를 아트리움의 벽에 부딪혀 깨버리고 싶었다. 만일 복수라는 수단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리기아를 다시 찾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으나 지금은 그녀를 위해 복수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 생각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얼마쯤 가벼워졌다. 그는 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의 카시우스 캐리아가 되어주마 하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이었다. 이윽고 빗물바지 수반 둘레에 놓인 화분에서 흙을 한 줌 집어들고 헤카테와 에레부스와 자기 집안의 수호신에게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무서운 맹세를 했다. 그러자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다. 적어도 살아야 할 목적, 낮과 밤을 메울 수 있는 목적이 선 것이다. 그는 팔라티움 궁으로 가라고 가마꾼들에게 명했다. 궁으로 가면서도 만일 황제의 아련이 거부되거나 무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당하면 그것은 황제가 리기아를 빼앗아간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무기는 소지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있었으나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있는 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복수에 관해서만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사를 눈앞에 두고 복수의 집념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악태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 악태를 통해 진상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쩌면 리기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몸이 떨렸다. 황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리기아를 빼앗아 갔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리기아를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이내 그런 가정을 떨쳐버렸다. 만일 황제가 리기아를 돌려보낼 생각이었다면 어제 돌려보냈을 것이다. 어쨌든 진상을 밝혀줄 사람은 악태밖에 없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먼저 그녀를 만나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확신이 들자 그는 노예들에게 빨리 달리라고 명하고 자기는 가는 동안에 리기아에 대해서 혹은 복수에 대해서 두서없는 생각에 잠겼다. 이집트의 여신 파시트의 제사들은 마음속으로 점 찍은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마술을 터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제사들에게서 그 방법을 전수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그가 동양에 체제에 있는 동안 유대인은 적의 몸에 종기가 생기게 할 수 있는 주술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의 노예들 가운데에는 유대인이 몇 명 끼어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그들이 그 비밀을 털어놓을 때까지 매질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유쾌하게 해준 것은 로마의 단검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 단검으로 칼릴굴라의 몸뚱이에서 솟아나와 주랑의 기둥에다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 그런 피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된 이상 전 로마 시민을 학살한다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만일 복수의 신들이 자기와 리기아만 빼놓고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는 그 약속을 서슴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치형의 궁전 문 앞에서 그는 완전히 이성을 되찾았다. 친위병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문득 그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그것은 리기아가 황제의 뜻에 따라 궁전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참 백부장은 그에게 상냥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폐하를 아련하실 생각이시면 기회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련이 허락될지 어떨지 지금 같아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비니키우스가 물었다. 황녀께서 오늘 갑자기 병이 나셨습니다. 양폐하께서는 온 시내에서 불러들인 의사들과 함께 황녀 곁에 계십니다. 이것은 예사 사건이 아니었다. 황제는 이 딸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좋아했다. 이에 앞서 원로원에서는 장엄한 의식을 갖추어 포파이아에게 신들의 가호가 있기를 빌었던 것이다. 무슨 일에나 절도를 지키지 못하는 네로는 이 황녀에 대해서도 상괴에서 벗어난 애정을 보였다. 포파이아에 있어서도 이 딸은 적어도
그녀의 지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녀의 영향력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소중한 딸이었다. 그러나 악태도 황녀를 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창백한 얼굴로 한낮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비니키우스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악태, 비니키우스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아트리움 한가운데로 끌고 가면서 소리쳤다. 리기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요. 악태는 대답하고 나서 원망하는 눈빛으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악태에게 조용히 물어보려고 했었으나 다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과 분노로 얼굴을 찡그리며 되풀이했다. 없어졌습니다. 도중에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악태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악태, 목숨이 아까우면 당신 자신에게 상상도 못할 불행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면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그녀를 황제께서 납치해 간 거지요. 폐하께서는 어제 궁전에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그림자에 맹세해요. 제 신에게도 맹세하고요. 리기아가 이 궁 안에 없다는 말이요? 비니키우스, 우리 어머니의 그림자에 맹세하지만 그녀는 궁 안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녀를 빼앗아 간 건 황제가 아닙니다. 어제부터 황녀께서 병환이시라 폐하께서는 따님의 요람 곁을 잠시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니키우스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생각이 이미 그의 마음을 위협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비니키우스는 벤치에 가 앉으면서 주먹을 부르짖며 말했다. 플라우티우스 부부가 납치해 간 거로군. 만일 그렇다면 그 늙은이들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께서는 아침에 여기 오셨었어요. 저는 황녀님 간호 때문에 만나 뵙지 못했지만 에파프로디테와 또 다른 폐하의 측근들에게 리기아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저를 만나러 오시게 했다면서 돌아가셨대요. 자기에게 혐의가 돌아오지 않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만일 리기아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우리 집으로 리기아를 찾으러 와야지요. 그분이 전원판에다 제게 전가를 남겨두고 가셨더군요. 그걸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분은 당신과 페트로니우스의 희망에 따라 리기아가 자기 집에서 끌려온 걸 알고 계셨으니까 리기아는 당신에게로 보내질 것으로 보고 아침에 댁으로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그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침실로 가서 플라우티우스가 전원판에 써두고 간 쪽지를 가지고 왔다. 비니키우스는 그것을 읽고 입을 다물었다. 악태는 비니키우스의 어두운 얼굴에서 그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비니키우스. 리기아는 바라던 대로 된 거예요. 그녀가 도망치려고 한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본래부터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눈에 거의 사나워 보이기까지 한 표정을 띠고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가 당신의 첩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지요. 그럼 당신은 일생 동안 뭘로 지냈습니까? 하지만 저는 본래 노예였거든요. 그러나 비니키우스의 격분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황제가 그녀를 자기에게 준 이상 이전의 신분 따위는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설사 땅속으로 잠적했더라도 그는 기어이 찾아내어 자기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다. 그렇다. 첩으로 삼는 거다. 실컷 매질을 하리라. 그리고 싫어지면 제일 천한 노예에게 줘버리는 거야. 아니면 아프리카의 영지로 보내어 연자 방아를 돌리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 그녀를 찾는 것은 그녀를 짓밟아서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악태가 말했다. 조심하세요. 만일 폐하의 어명으로 그녀를 찾아내게 되면 그때야말로 그녀는 영원히 당신 것이 되지 못할 거예요. 비니키우스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다. 들어보세요, 비니키우스. 어제 리기아와 제가 이 정원에 나와 있다가 포파이아와 황녀를 안고 있는
흑인 릴리트를 만났어요. 황녀는 어젯밤부터 병이 났는데 릴리트는 황녀가 마법에 걸린 것이라면서 정원에서 만난 이국 여자가 마법을 건 거라고 우기고 있답니다. 다행히 황녀의 병이 낫는다면 그런 일은 모두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파이아가 맨 먼저 마법을 건 혐의로 그녀를 고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녀가 발견되었을 땐 목숨을 구할 가망이 없지요.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황녀는 그녀의 마법에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고요. 그녀는 주저하는 듯이 또는 상대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듯이 잠시 비니키우스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장님처럼 답답한 분이로군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비니키우스는 그 말을 듣고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그녀는 그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악대 같은 여자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사귄 지 불과 하루 만에 어떻게 리기아가 그런 고백을 했겠는가. 사랑하는 남자가 연애를 준비하고 꽃으로 장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집보다 방탕을, 가난의 수치를,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을, 그리고 비참한 죽음까지를 택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에는 그처럼 수줍고 온순한 악태가 화를 버럭 냈다. 리기아를 손에 넣기 위해 그는 진정으로 노력해 보았는가.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에게 머리를 숙이고 리기아를 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대신에 책략을 써서 양친으로부터 딸을 빼앗아 오지 않았던가. 게다가 그것도 그 명예로운 가문의 양녀이며 공주인 그녀를 정식 아내가 아니라 첩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녀를 죄악에 물든 이 궁전으로 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치욕스러운 연회의 광경을 보여주어 그 깨끗한 눈을 더럽혔고 그녀를 마치 창부를 대하듯 대하지 않았던가. 리기아를 기른 아울루스가가 어떤 집안이며 폼포니아 그레키나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그는 잊어버렸단 말인가. 폼포니아나 리기아가, 리기디아나, 칼비아 크리스피닐라나, 포파이아나, 그 밖의 궁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여자라는 것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바보였단 말인가. 리기아를 보았을 때 그녀가 치욕보다는 죽음을 택할 무고한 처녀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숭상하고 있는 신을 모르며 그 신이 음탕한 로마의 여인들이 숭상하고 있는 음란한 베누스나 이시스 같은 신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훌륭한 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리기아는 그녀에게 고백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리기아는 비니키우스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던 것이다. 리기아는 그가 자기를 위해 황제에게서 귀가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어 아울루스가로 돌려보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말을 할 때 리기아는 사랑을 완전히 믿고 있는 처녀처럼 얼굴을 붉혔던 것이다. 리기아의 가슴은 그 때문에 설레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에게 무서움을 주고 겁을 주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일이 이쯤 되었으니 황제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녀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파이아의 딸이 죽게 되면 그녀에게 혐의가 갈 것이며 그녀는 파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분노와 고통 속에서도 비니키우스는 감동을 받았다. 리기아가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아울루스가에서 리기아를 만났을 때를 상기했다. 그때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눈을 반짝이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때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가 바랐던 것보다 100배나 더 큰 행복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실제로 그녀의 동의뿐 아니라 그녀의 애정까지도 얻어서 그녀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랬더라면
그녀는 그의 집 문에 털실을 메어놓고 늑대의 기름을 바르고 정식 아내로서 화로 앞에서 양피를 깔고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그대 카이우스 있는 곳에 나 카이아도 있으리니 라는 맹세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 그는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녀는 없어졌고 찾아낼 수조차 없다. 만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녀를 파멸시킬 뿐이며 설사 파멸시키지 않는다 해도 이미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 부부도 그녀도 그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또다시 머리끝이 곤두서리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이번에는 플라우티우스나 리기아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페트로니우스에 대한 분노였다. 모든 일이 페트로니우스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페트로니우스만 없었더라면 리기아는 방랑할 필요도 없이 그의 약혼자가 되었을 것이며 그 그리운 여자의 신변에 아무 위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과오를 시정하려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 과오는 결국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토가를 걸치고 악태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곳을 나오려고 했을 때 벼랑간 입구와 아트리움 사이에 있는 커튼이 열리면서 폼포니아의 근심이 가득 찬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도 리기아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플라우티우스보다는 자기가 악태를 만나보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왔을 것이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를 보자 폼포니아는 조그맣고 창백한 얼굴을 그에게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비니키우스, 당신이 우리와 리기아에게 행한 부당한 처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불행감과 죄악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어떤 신이 자기를 용서하며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또 폼포니아가 복수라는 말을 할 텐데 왜 용서라는 말을 하는지 그는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괴로운 상념과 커다란 불안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홀과 회랑이는 근심스러운 얼굴을 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서 있었다. 그는 역시 일찌감치 병문안을 온 페트로니우스에게 붙들렸다.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던 것이다. 여느 때 같았으면 페트로니우스를 보자마자 비니키우스는 화를 터뜨리고 궁중이건 어디건 상관없이 뭔가 당돌한 짓을 했을 것이지만 악태의 방을 나왔을 때 이미 기진맥진해지고 울적해 있어서 이때만은 그 성미를 부리지 않았다. 그는 페트로니우스를 밀치고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으나 페트로니우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황녀의 병세는 어떻든? 페트로니우스가 물었다. 외숙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비니키우스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한꺼번에 성질을 터뜨렸다. 황녀고 궁전이고 모조리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대답했다. 닥쳐, 바보 같은 녀석. 페트로니우스가 말하면서 슬쩍 주위를 돌아본 뒤에 재빨리 덧붙였다. 리기아 소식을 듣고 싶거든. 나를 따라와. 여기선 안 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자, 따라와. 가마를 탄 뒤에 이야기를 하지. 그는 조카의 허리에 팔을 돌리고 서둘러 궁전을 빠져나왔다. 궁전에서 끌어내려고 그랬을 뿐 사실은 정보 같은 것은 하나도 파악해 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계략에 능한 인물인데다가 그 전날은 그처럼 화가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니키우스에게 적잖이 동정을 느끼고 이 사건 전체에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있었다. 가마에 오르자 그가 말했다. 내 노예들을 시켜 성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시하도록 해두었다. 그 처녀와 그 처녀를 연회장에서 데리고 나간 그 거인의 소상한 인상착의서도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 처녀를 납치해 간 것은 그 거인임에 틀림없어. 내 말을 잘 들어라. 어쩌면 플라우티우스 부처가 이 어딘가 시골의 영지에 그녀를 숨겨두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그녀를
어느 방향으로 데려갈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어느 성문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이 도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오늘부터라도 시내를 수색해보자. 플라우티우스 부부는 그녀가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비니키우스가 대꾸했다. 그게 확실하니? 폼포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리기아를 찾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페트로니우스의 저택 앞에서 가마를 내렸을 때 아트리움 담당 노예의 우두머리가 성문에 파견한 노예는 아직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노예들에게는 식사를 보내면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엄중히 감시하지 않으면 태형에 처하겠다는 새로운 명령을 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페트로니우스는 말했다. 그 두 사람은 아직 성 안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 노예들에게도 명을 내려 성문을 지키게 해라. 리기아를 맞이하러 갔던 녀석들을 보내는 것이 좋을 거다. 그 녀석들이라면 리기아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페트로니우스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말을 이었다. 포파이아는 유대인의 종교도 믿고 악령도 믿는다더라. 황제도 미신가이지. 리기아를 악령이 데려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틀림없이 모두들 그렇게 믿을 거야. 더구나 그녀는 황제나 아울루스 플라우티우스에게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자취를 감췄으니 말이야. 이건 그 리기아 쪽이 거인 혼자서 한 일이 아니야. 틀림없이 도와준 자들이 있을 거야. 한낱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 사이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 역시 미신가인 비니키우스는 갑자기 심히 불안한 빛을 띠고 페트로니우스를 보았다. 만일 우르스스가 동지를 모을 수 없었고 자기 혼자서도 그녀를 납치해 갈 수 없었다면 도대체 누가 그녀를 납치해 갔단 말입니까? 그거 봐라. 그는 말했다. 너까지도 반쯤은 믿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믿을 거야. 우리 사회란 게 그렇게 되어 있지. 신들을 모욕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야. 모두들 믿게 되면 그녀를 수색하는 것을 단념하게 되지.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그녀를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 별장에 숨겨두면 되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녀를 도와주었을까요? 그녀의 교우들이지. 페트로니우스가 대답했다. 교우들이라니요? 그녀는 도대체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외숙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여자들은 모두들 제각기 다른 신을 숭상하고 있지. 폼포니아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믿도록 리기아를 가르쳤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신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폼포니아가 우리가 아는 어느 신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신들에게도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야. 그녀는 크리스트 교도라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럴 리 없지. 더욱이 그녀의 문중에서 회의를 열어 그녀가 무고함을 밝히기까지 했으니까. 크리스트 교도들은 당나귀의 대가리를 숭상하고 인류 전체에 적이며 극악무도한 죄를 태연히 범한다더라. 그렇다면 폼포니아가 크리스트 교도일 리가 없지. 그녀가 덕망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인류의 적이 그녀처럼 노예들을 다룰 까닭이 없지. 아울루스가만큼 노예들에게 잘해주는 집은 없습니다. 하고 마르쿠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그렇다니까. 폼포니아가 언젠가 내게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지. 그 신은 유일하고 전능하며 자비로운 신이라는 거야. 다른 신들은 모두 잊어버린 모양이었지만 그건 그녀의 자유야. 그녀의 로고스를 받들고 있는 신도가 단 둘, 그러니까 폼포니아와 리기아뿐이거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 해도 우르스스 정도라면 별로 전능할 것도 없으며 오히려 형편없는 신이 되는 셈이지. 따라서 신자가 훨씬 더 많은 게 분명해. 그들이 서로 도운 거야. 그 종교는 용서하라고 명하는 종교입니다. 비니키우스가 말했다. 악테의 방에서 폼포니아를 만났는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우리와 리기아에게 행한 부당한 처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아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상당히 관대하다고 봐줘야 될 모양이로구나. 그들의 신이 너를 용서하고 그 용서의 표시로 그 처녀를 내게 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페트로니우스는 좀 가엾다는 얼굴로 비니키우스를 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눈 주위는 거무스름하게 태가 생겨 있었고 번쩍이는 눈동자는 열기를 띠고 있었으며 이틀 동안 깎지 못한 수염은 야무진 턱의 선을 시커멓게 덮고 있고 머리칼도 흩어져 있어서 영락없는 병자로 보였다. 이라스와 금발의 에우니케도 안 됐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비니키우스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에게 진정으로 애정을 느끼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페트로니우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너희 노예에게서는 새로운 매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 잠시 후에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이라스와 에우니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마침내 금발의 그리스 여자의 허리에 손을 돌리며 이해를 좀 봐라. 2, 3일 전에 폰티우스 카피토의 아들이 이해를 클라조멘의 태생에 미소년 셋과 바꾸자고 제의해 왔었어. 이 이상 아름다운 육체는 스코파스도 못 만들었다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이해에게 무관심했었는지 모르겠구나. 크리소테미스에게 반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 이해를 내게 주마. 데리고 가거라. 금발의 에우니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창백해졌다. 그리고 겁에 질린 듯한 눈으로 비니키우스를 쳐다보면서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비니키우스는 벌떡 일어나서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병으로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재빨리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여자도 또 다른 어떤 여자도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 여자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가서 온 시내를 뒤져 그녀를 찾을 겁니다. 후드가 달린 갈리아 망토를 갖다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티베리스 강 건너로 가보겠습니다. 우르스스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급하게 방에서 나갔다. 페트로니우스는 비니키우스가 정말로 한 곳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페트로니우스에게는 비니키우스의 기질은 리기아 이외의 모든 여자에 대한 일시적인 혐오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고 방금 보여준 자기의 선심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에우니케 쪽을 보며 말했다. 에우니케, 비니키우스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나 에우니케는 페트로니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집에서 다른 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두 손 모아 간청했다. 그녀는 비니키우스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집에 가서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보다 이 집에서 목욕탕 아궁이의 장작을 나르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고 이 집에서 매일 회초리를 맡고 있어도 좋으니 제발 불쌍히 생각하여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공포와 흥분으로 몸을 나뭇잎 떨듯이 떨면서 페트로니우스를 향해 두 손을 뻗치고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개 노예가 감히 명령의 수행을 못하겠다고 하거나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은 일찍이 이 로마에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풍류를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거친 짓은 하지 않았다. 그의 노예들은 다른 집의 노예들보다 자유스러웠으며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스러웠는데 거기에는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의 뜻을 신의 뜻처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만일 이 두 가지의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그도 일반의 관례에 따라 내려야 할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말대꾸를 한다든가 마음의 평정을 교란시킨다든가 하는 행동은 절대로 참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티레시아스를 불러오너라.
너도 같이 오는 거야. 에오니케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떨면서 일어서서 나갔다가 이윽고 아트리움 담당 노예의 우두머리인 크레테 사람 티레시아스와 함께 돌아왔다. 에오니케를 데리고 가서 하고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회초리로 25대를 쳐라. 하지만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러고 나서 그는 서재로 가서 장밋빛의 대리석 테이블 앞에 앉아 자기가 지은 트리말키온의 향연의 원고를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기아의 실종과 어린 황녀의 일에 신경이 쓰여 생각을 가다물 수가 없어서 일을 오래 계속하지 못했다. 특히 황녀의 병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페트로니우스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만일 황제가 어린 황녀가 리기아의 마법에 걸려 병이 난 것으로 믿는다면 그녀는 자기의 요청에 따라 궁중으로 끌려온 것이므로 자기에게도 책임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황제를 만나서 그런 상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다. 또한 그는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포파이아의 호의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포파이아는 그 호의를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었으나 그 조심성은 페트로니우스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이윽고 그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식당으로 가서 가벼운 식사를 한 다음 가마를 몰아 다시 한번 궁전으로 갔다가 마르티우스 광장으로 해서 크리소테미스네 집으로 갈 생각을 했다. 그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노예들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모여 서 있는 노예들 틈에 섞여 벽 쪽으로 서 있는 에우니케의 날씬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티레시아스에게 에우니케를 때려주라는 말만 했지 다른 명령을 내리진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서 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티레시아스를 찾았다. 그러나 노예들 틈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에우니케에게 물었다. 벌을 받았느냐? 에우니케는 다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토가자락에 키스하고 말했다. 네, 주인님. 그녀가 말했다. 벌은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사의 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분명히 그녀는 쫓겨나는 대신 매를 맞았으므로 이제는 이곳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을 눈치챈 페트로니우스는 이 정열적인 저항에 깜짝 놀랐으나 인간성을 훤하게 꿰뚫어보는 그는 그런 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연애 이외에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가 물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푸른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들릴까 말까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네, 주인님. 그 눈이며 뒤로 치렁치렁 늘어뜨린 금발이며 얼굴에 떠오른 불안과 기대에 비치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여워서 철학자로서 사랑의 위력을 설파하고 풍류인으로서 모든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페트로니우스는 그녀에게 일종의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누가 너의 애인인가? 그는 턱으로 노예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물음에는 대답이 없이 에우니케는 다만 얼굴이 그의 발에 닿을 만큼 푹 숙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페트로니우스는 노예들을 둘러보았다. 그 중에는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젊은이도 섞여 있었으나 어느 얼굴에서나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고 더구나 그들은 모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페트로니우스는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에우니케를 흘끗 내려다보고 나서 잠자코 식당으로 갔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가마를 타고 궁전으로 갔다가 거기서 크리소테미스에게로 가서 밤이 깊도록 그곳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티레시아스를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에우니케에게 벌을 주었는가? 그는 물었다. 네, 주인님. 하오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일로 다른 명령은 내리지 않았던가? 네, 주인님. 아트리움 담당 노예가 불안한 듯이 대답했다. 좋아. 그 애가 좋아하는 게 어느 녀석이지? 그런 자는 없습니다. 그 애에 대해서 달리 아는 게 없느냐? 이 말에
티레시아스는 별로 자신이 없는 투로 대답했다. 에우니케는 밤중에 침실을 빠져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침실은 늙은 아크리시오네와 이피스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목욕을 마치시고 나면 절대로 목욕탕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 노예들이 그녀를 놀리기를 디아나라고 합니다. 이제 됐다. 페트로니우스는 말했다. 내 생질인 비니키우스에게 오늘 아침에 에우니케를 주려고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애를 이 집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제 물러가거라. 사실은 에우니케에 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전부 말하라고 했지 않느냐. 주인님, 저희들은 모두 비니키우스님 댁에 계시기로 되었던 아가씨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 출타하신 뒤에 에우니케가 제게 와서 그 아가씨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페트로니우스가 말했다. 그 자가 누구냐? 저는 모릅니다, 주인님. 하지만 일단 주인님께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 내일 그 자를 이리로 불러와서 비니키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라. 비니키우스에게는 내 이름으로 내일 아침에 내게 오란다고 전해라. 아트리움 담당 노예는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페트로니우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우니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젊은 여자 노예는 자기가 비니키우스 집에 리기아 대신 가게 되는 것이 싫어서 비니키우스가 리기아를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음에 분명했다. 처음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에우니케가 말한 사내가 그녀의 애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갑자기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진상을 밝혀내는 것은 간단한 일로 에우니케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 또 크리스토테미스의 집에 오래 있다 와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침실로 가면서 왠지 모르게 오늘에야 비로소 크리스토테미스의 눈꼬리에 잔주름이 생겨 있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을 문득 머리에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미모는 실제 이상으로 유명해져 있으며 폰티우스 카피토의 아들이 클라조메네의 미소년 3명과 에우니케를 맞바꾸자고 제의해 온 것은 에우니케를 너무 헐값으로 친 것이라고 생각했다.